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학교 공간과 교육 과정 그리고 뭐 미래 학교 만들기라는 뭐 주제인데요. 뭐 약간 전환에 대한 얘기, 뭐 그리고 공간과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그런 거 했던 사례들 좀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뭐 유네스코 학교로 돼 있긴 하지만 뭐 유네스코 학교가 뭐 다들 운영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지원을 받는 그런 목적 사업의 성격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그런 가치나 지향적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이런 거에 좀 취지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학교도 뭐 다른 관련된 목적 사업을 좀 몇 개 하는 게 있어요. 이따 소개해 드리겠는데 뭐 그런 거의 산출물들 뭐 이런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담당자분들이 뭐 자의반 타의반 와서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큰 틀에서 교육에 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사회적인 전환이 있죠. 뭐 교육 당연히 학교도 이제 그런 거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이런 걸 할 때 약간 좀 뭐 제도화된 친절과 자유인의 친절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뭐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뭐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누가 그 아픈 사람을 도와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78년도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슨이 했던 심리학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앞에 아픈 사람을 그 설정해서 두고 그 아픈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신학대 앞이니까 뭐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신학대 학생도 지나가고 뭐 교수님도 지나가고 뭐 목사님도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지나갔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결국에는 남을 돕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변수가 딱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간한테는. 근데 그 변수가 뭐냐면은 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예, 그 실험으로 되게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뭐 이런 거 미래 교육이 됐고 뭐 얘기할 때 그냥 드는 생각은 그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 줄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여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공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 됐건 뭐 이런 환경 교육이나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모든 변화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자유인의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제도화된 실천이랑 뭐 그런 참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더 반대적인 그런 것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학교의 많은 교육개혁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뭐 그런 여유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심하는 게 필요하다.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뭐 문제와 구조라는 좀 되게 추상적인 단어 두 단어를 좀 처음에 갖고 나왔는데요. 실제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뭐 문제들은 많아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지금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뭐 문제들 리스트를 뽑으면 뭐 몇십 가지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시급하고 위험성이 높은 게 뭐 기후 변화, 뭐 생물종 다양성 감소, 뭐 물 오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 같은 것들, 뭐 이러한 뭐 노동에 대한 조건들, 뭐 이런 뭐 성평등들, 뭐 양질의 교육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게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 문제가 인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 문제는 우리의 지금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막기가 되게 힘들다.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진짜 기후변화 큰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뭐 한 7년 후나 8년 후쯤에 1.5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막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문제는 막을 수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문제를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라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태계를 막 파괴시켰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 문제를 겪을 거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방역 패스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뭘 더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뭐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될 건 뭐냐면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구조나 더 약화시키는 구조.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는 구조를 낳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거를 약화시키는 구조를 우리가 학교에서 연습하거나 사회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금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에는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실제 뭐 에너지 절약이나 뭐 이런 거 쓰지 말자, 뭐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경험들은 좀 있었어도 실제 이거를 해본 경험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바꾸는 교육이나 뭐 학교로만 칠게요. 교육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한 거죠. 환경 쪽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들의 교육이 지금으로서는 좀 난무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동의를 많이 얻어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 해본 사람이 많이 없다. 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나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하는 얘기 들어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어, 모호하다. 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뭐 다른 분야에서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냥 실패하는 전략을 또 답습하는 면이 있죠. 뭐 써내라고 한다든지 뭐 사례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뭘 강요하잖아요. 최근에 탄소 중립하면서 뭐 그동안 안 왔던 공문들이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이렇게 뭔가 보내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라는 변수를 갉아먹고 있고 그동안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다 안 됐는데 또 저러고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뭐 앞에 보이는 뭐 관절경 수술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관절경 수술은 저 관절경이라는 그 막대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 장기를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과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도입됐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빠르게 아물고 우리가 이제 상처 부위에 그 정확하게 딱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 관절경 수술로 수술 못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이라고 해서 뭐 어떤 장기인지는 아실 것 같고 앞에 옆에 보이는 이렇게 인체에 많은 장기들을 그린 그 모습 중에 신장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관절경 수술로 못하는 신장 수술을 못한다는 게 의학계의 불문율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의사가 와서 자기가 신장 수술을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의학계 의사들이 말렸는데 가서 괜히 망신 나가지 말고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나가서 한 방식은 뭐냐면 환자를 옆으로 누인 다음에 관절경 수술을 하더래요. 신장을.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접근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접근하면 신장은 맨 뒤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중간에 다른 장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옆으로 누워서 하면은 그게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교육계열이랑 이름으로 뭐 많이 했었던 최근에 뭐 창의성 교육, 스팀 교육, 뭐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 뭐 생태 전환 교육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접근법이 과거랑 똑같아요. 전문가들 불러서 굳이 그거를 왜 자꾸 논의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아깝고 하는데 접근법이 달라져야죠. 과거에 그 많은 계획들이 안 된 이유는 뭔가 다 있는 거죠. 그게 뭐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 기관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담당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달면 그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급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동의한다면 접근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뭐 결국에는 학교에서 하는 건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수 체계를 만들어서 뭐 교사들 가르쳐서 그 교사가 언제 개과천선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르치는 걸 기대하는 건 너무 먼 얘기죠. 한 최소 빨라야 2, 3년 걸리는 얘기잖아요. 교육과정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과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의외로 쉽게 우리가 빠르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기성세대의 의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어, 방법을 달리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교재 외부 전문기관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 그만 요청하셔도 된다. 이게 뭐 외부에 암만 금송아지가 있어도 내부에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클수록 내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력이 있으셔야 돼요. 외부의 힘만 크고 내력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내부의 내상을 입히는 경우가 꽤 있죠. 뭐 저희를 봐도 그렇고 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거에 뭐 이런 거 불러서 할 돈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갖추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한 구절인데, 그래서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지 않나. 그럼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그런 힘과 내부의 힘의 조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좀 최소한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 못 막을 거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애들한테 뭐 지금 당장 뭐 일회용품 쓰지 말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그냥 시스템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해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대략 예상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최소한 우리가 정해놓은 공교육 범위, 뭐 대학교 정도까지 되겠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최소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 내가 학교에서 최소한 그런 생각을 좀 갖는 연습을 했어. 학교에서 네가 살아갈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직업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걸 배웠다라는 거를 좀 기억 너머에 어딘가에 남겨주는 건 좀 학교에 중요한 일이지 않나. 그래서 뭐 1.5도씨 7년 후에 넘는다고 하는데 넘을 겁니다. 이거는 수치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2도씨가 한 20년 가까이 좀 내외로 이제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것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2도시 정도 되면 좀 더 심각한 그런 교란들이 일어나니까 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후면은 30대 중반쯤 되거든요. 30대 중반쯤 네가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정은 이렇게 꾸려야 되고 뭐 이렇게 직업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나는 어딘가에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 도시 같은 데 살지 말고 좀 이렇게 그럴 때 되면 내가 어디 가서 좀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수치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전문성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생 이상 되면은 전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환경교육에 흥미를 안 느끼는 이유는 뻔하니 얘기해서 그래요. 배울 게 없어. 들어도 흥미가 안 생기거든요. 물론 뭐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배울 의지가 있다라는 아이들의 기본 전제로 봤을 때 의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전문적으로 가르쳐 줘야죠. 이 수치의 의미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논리적 사고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걸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뭐 복잡하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뭐 의외로 몇 단어만 번역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요즘에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들으면 설명해 줄 정도는 됩니다. 뭐 조천호 박사님 강의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 유튜브에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좀 들어보고, 환경은 뭐 이런 거야 뭐 굉장히 그 개똥 철학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제 공감할 수 있고 걔네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논리 체계가 좋아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듯이. 그래서 환경도 고등학생 이상쯤 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삶의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통계치들,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는 뭐 주식같이 보는 날이 있으면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인류의 삶의 일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렇게 됐네.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뭐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제 하루를 주식 그래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거 보듯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구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서 자기의 삶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올 겁니다. 그거는 올 것 같고요. 뭐 아까 수치로 치면 한 20년 후쯤 뭐 그때까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5년이나 10년 후쯤에는 그렇게 아침에 어플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대기질 데이터나 뭐 이렇게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큼이고 공기를 이만큼 마실 수 있구나. 그래 뭐 마스크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도 지금 뭐 몇 등급 맞았네, 뭐 이렇게 표준 점수가 몇 점이네 이런 수치가 이제 아이들의 삶의 데이터라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데이터, 자기 삶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또는 이렇게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여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학교가 이제 바뀌었다, 생태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들이 뭔가 인식에 머물러 있는 환경교육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를 볼 수 있는 환경적 밈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고 있는데요. 뭐, 한 달 전에 강의 자료에는 환경적 DNA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모르고 강의 자료에 썼었는데 그 후에 무슨 특강 들으니까 DNA라는 건 결정론적인 단어에서 안 바뀌는 거를 쓸 때는 DNA라고 써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경적 DNA를 키워야 된다니까 이게 좀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환경적 DNA는 안 바뀌는 건데 이걸 키워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밈으로 좀 고쳤는데 뭐 사회 생태적인 뭐 진화의 그 단어죠. 그 리처드 도킨스가 했던 그 밈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환경적 밈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 단위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뭐 난방기 튼다든지 뭐 분리수거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이렇게 도시로 치면은 뭐 하늘에 밤하늘에 별빛이 안 보이는 것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저는 부천에서 근무하는데 부천이 되게 빛공해가 되게 심하거든요. 밤하늘에 진짜 별빛이 안 보여요.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맑은 날도 안 보이고 흐린 날도 안 보이고 왜냐면 비공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찌됐건 인위적인 산출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너무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낭만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별빛을 보지 못하고 어른이 됩니다. 고민 안 해보셨죠? 아마 뭐 나로 쏘면 뭐합니까? 애들이 우주에 대한 상상을 갖지 않아요. 우주를 봐야 우주에 대한 상상이 가지. 뭐 로켓 보면서 우주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되게 좀 대통령의 바람인 거고. 그냥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우주를 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별빛을 돌려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작은 예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뭐 DNA, 뭐 빔,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뭐 그런 면에서 뭐 그런 게 좀 있다라면 뭐 저런 건 되게 어색한 광고일 수 있죠. 뭐 계란 과자 하면서 이렇게 쟤네들이 웃을 일이 일도 없거든요. 뭐 자기 알 가지고 많은데 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 자랑스럽게 뭐 국내산 유정란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 조금 속상한 일이에요. 예, 유정란 그게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유정란은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안 먹냐면 아이들이랑 프로젝트로 뭐 이렇게 몇 해 전에 생명의 끝에서 생명의 시작을 찾아보자. 그래서 뭐 마트에서 생명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들이랑 했었는데 그때 나온 애들 의견 중에 닭을 부화하자. 그래서 저는 부화 안 될 줄 알았는데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서 이렇게 부화하게 해놓고 돌리니까 부화가 되더라고요. 유정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의 생선도 먹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아직 그 태어나지도 않은 그 발화 상태의 그 생명을 이렇게 뭔가 기름에 볶는다는 게 조금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먹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정육점 같은 데 가서 돼지가 저렇게 웃고 있는 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하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당연해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런 논쟁 같은 거, 황교익 씨 같은 거에 논쟁,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닭이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커서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왜 30일밖에 못 살고 죽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좋겠다. 물론 황교익 씨가 그 얘기를 약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 의도는. 근데 이제 양계협회가 워낙 무슨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무슨 단결투쟁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대응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걔가 삼계탕 그릇에 들어가기 위해서 30일밖에 못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냐? 어? 큰 닭이 더 맛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좀 더 닭이 크다면 걔가 최소한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걔가 좀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이제 일단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뭐, 닭 평균 수명이 뭐 이렇게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30년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30년 사는 애인데 그 치킨 봉지에 담겠다고 1.2kg인가 만들어서 30일 동안 키우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식에 머물러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인식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그냥 이렇게 기후변화 심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 심각하다고 답해요. 뭐 환경교육을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뭐 환경 문제 책임이 크던 안 크던 뭐 미국, 중국, 인디아 할 거 없이 다 그냥 한 90% 정도 심각합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그걸 넘어서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왜냐면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니까 인간 활동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게 과학 기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행동이 수소 자동차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전기차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탄소 포집 기술이 나와서 내가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행동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기후변화 뭐 이런 과목들, 환경 관련된 과목들, 뭐 이과 쪽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말자. 예. 혼자 해도 됩니다. 예. 학교가 망하는 이유는 같이 하려고 해서 그래요.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이유는 억울해서예요. 나만 하기 싫거든요. 나와 혼자 초고업무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년에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에서 이제 교사들도 벗어나야겠죠. 이제 뭐 이렇게 전문직이나 뭐 관리자 되려고 존경의 욕구가 지금 뭐 좋다 하는데 그 이상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이런 거 하면은 자아실현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돈과 명예와 시간으로 보상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도 애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또는 뭐 혹시 뭐 여러 생명체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이 뭐 매슬로우에 끝내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게. 근데 그게 궁극적인 뭐 약간 교사 내에서의 그런 위기의 구조를 해결하는 데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관리자가 될 수 없잖아요.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구조도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면 구조상으로 봤을 때 1대 100인데 그러면 99가 좌절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정년을 땡길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한 50살 됐으니까 애들도 싫어하고 뭐 노트북 들기도 힘드시죠. 이제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거고 뭐 그거를 인정 않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게 바꿔야죠. 가 되겠지만 문제는 생길 거고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도 좀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애들도 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늙어 죽고 싶고 막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해야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 듣자고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원망 듣자고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미래 세대로서. 툰베리나 이런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그 다음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희망을 갖고 뭔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약간 좀 타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망만 하죠. 물론 뭐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기성세대가 반성하면 돼요. 또 고치면 되고. 그러면 넌 뭘 할 거니? 너는 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세대니까 너는 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게 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마음을 아이들도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기성세대 답습하려고 하는 거는 걔네들도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개 통계치를 들더라도 막대하죠. 국가 1인당 면적이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2016년 통계여도 그런데 면적 대비는 1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좁은 면적 치고는 너무 많이 쓰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2015년 기준 통계로 나 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산 소비하는 게 그 후에 빠르게 주진 않은 거 봤을 때
바닷속의 물고기 감소에 대해서 최소한 좀 우리나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꼭 일본에서 방사능 내보내는 것만 이렇게 되게 일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대항상 감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비닐봉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 400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핀란드가 4장 쓴다고 하는데 뭐 핀란드 사람보다 뭐 100배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기보다는 100분의 1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이제 교육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공부만 해. 아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공부만 하면 돼. 신경을 써야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근데 그게 뭐 제도적으로나 보완되는 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난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세대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특히 뭐 받지 마자가 다수예요. 난민들 오면 뭐 경쟁 심해지고 뭐 일자리 빼앗고 뭐또 취업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난민이 됐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이 사람들이 뭐 난민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살기 힘들어지니까 난민이 된 거잖아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의 근간들은 아까 얘기한 지속 불가능성의 확대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속 불가능성의 확대의 근간의 원인은 인간 활동의 증가예요. 그리고 아까 뭐 몇 개 통계 보내드렸지만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간 활동의 영향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 그럼 그 구성원인 국민과 학생들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통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생기기 시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뭐 잠깐 이렇게 한숨 돌릴 겸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 어딜 것 같으십니까? 혹시 채팅창에 한 잠깐 남겨주시면 제가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검색률 인량이 제일 높거든요. 한 3배쯤 높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높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타 시도보다는.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 문제를 경험하거든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그 문제를 경험을 해요. 뭐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열대야나 폭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그 문제들을 다 경험하죠. 그럼 뭐 육지도 태풍이 오고 폭우도 오고 뭐 육지도 열대야가 있는데 뭐 제주도만 이렇게 유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육지는 분산될 수 있는 여러 개 있습니다. 크니까 대안이들이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올곧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해수면 상승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형도 있고 실제 뭐 한라산의 나무들이 죽기도 합니다. 한라산의 나무가 죽으면 기후가 바뀌면 죽거든요. 구상나무 같은 게 죽거든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얘네들이. 육지 같으면 뭐 자꾸 북상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동한다고 치지만 한라산 꼭대기에서 북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시설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제주도에 있는 저수지예요. 뭐 제주도에 올레길은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수지를 가보진 않으시죠. 그래서 저수지가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제주도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화산 지역임에도 이어서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예를 들면 육지에 저 정도 스케일의 비율로 우리가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글쎄 육지 사람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직선 거리로 치면 근 한 1km 가까이 돼요. 엄청 커요. 저도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건데 보고서 깜짝 처음에 무슨 신설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진짜 무슨 거대한 우주정거장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제주도 갈 일 있으시면 핫스팟 추천드립니다. 갔다 오세요. 네. 제주도 쓰레기 문제예요. 네.
그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퇴짜 맞은 쓰레기가 제주도 쓰레기거든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단가가 싼데 평택에 무슨 위탁 업체한테 맡겼는데 이 업체가 이제 필리핀으로 수출해 버렸죠. 근데 필리핀에서 그때 뭐 쓰레기 하면서 그 한국 쓰레기 안 받는다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다 싣고 와서 뭐 일부는 다시 제주도에 묻고 나머지는 뭐 다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우리나라가 망신을 샀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주도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 제주도 쓰레기의 근간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활동이에요.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어, 단일 섬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전 2019년 통계로 1,500만이 갑니다. 단일 섬으로 1년에 1,500만원이 가는 섬이 없어요. 지구상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와이 다 아시죠? 5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그 하와이가 1년에 750만이 갑니다. 하와이도 1년에 750만이 가는데 뭐 전 세계에서 제주도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걸요? 옆에 중국이나 일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이 가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쓰레기 문제, 물 문제.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는 곳에 사람 더 가게 만들자고 공항 하나 더 짓겠자고 덤비는 건 안 맞는 얘기죠. 환경부가 잘 결정해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자체 주민이 60만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60만으로 설계한 제주도에 1년에 1,500만에서 2천만이 가고 앉아있으니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고스란히 제주도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후변화, 환경 문제, 제주도는 생태적인 섬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시도보다 다르게.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추석 때 다큐 인사이드에서 좀 다뤄줬던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 제주도가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이유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섬이죠. 좀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 막혀 있으니까 섬이에요. 뭐 지구는 섬이냐? 지구도 섬이죠. 우주에 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상되는 일들이에요.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상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당연한 것들이 다음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을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왜냐면 걔네들이 살아갈 아이들이고 뭐 애들이 생각보다는 좀 더 이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성세대가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곧잘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희망이 없다라는 걸 넘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의 희망이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이 갖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걸 너무 안 가르치고 있다. 단순하게 뭐 숫자적인 성적이 어쩌고 뭐 내신이 어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옛날 뭐 산업시대처럼 뭐 이렇게 판검사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각자 창의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각자의 역할과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키우는 교육은 진짜 끝났어야죠. 네, 진짜 끝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행인 건 약속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지금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약속을 하면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내년 12월 16일 날 우리가 이현수 1주년으로 다시 한번 모입시다. 그럼 모이거든요. 약속된 미래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국제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들을 이제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해나가야겠죠. 그러면 그 미래에는 예측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갖는 불안감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예요. 지금은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죄책감과 무기력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리스판서블로 이렇게 단어를 쓰자면 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감이죠. 뭐 대답할 수 있는 능력, 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책임감이라고 하는데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반응을 보여야죠. 그게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네, 네, 뭐 예자면 뭐 그런 게 책임감이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반응을 보여야죠. 그게 학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괜히 쓸데없는 주인의식 버리지 말고 학교에 진짜 이렇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졌던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창문이 깨졌다거나 뭔가 이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교육청부도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재구조화나 신설, 이런 창체 이런 데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좀 더 자유인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면 좀 뭔가 발견하고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영상은 있는데 이거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송내고 생태순 미래학교 이렇게 치면 아이들 그 활동했던 영상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좀 권해드리겠고,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했던 사례들만 짧게 뒤에 10분 정도 이렇게 추려서 얘기하면 교육과정이랑 공간 바꿨던 것들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거 바꾸는 게 사람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과정 저희 한 2017년부터 아까 얘기한 여러 목적 사업들 이렇게 쭉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탄소 중립 중점학교로 이제 해서 이렇게 그런 시범 모델들, 뭐 전환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교육과정상에 편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가 부천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노린자 등은 아니어서 뭔가 좀 학교의 그런 위기의식이 딴 학교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평준화 지역이니까 애들이 와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애들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학교 위치인데 송내 IC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요까지가 부천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인천이고 부천의 끝자락에 있어서 제가 부천 시민이긴 하지만 굳이 저까진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교육과정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바꾸는 일들이 한 지난 5년간 제가 이 학교에 와서 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간적으로는 환경교실이랑 그다음에 인공지능실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생태숲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전체적인 야외 공간 조성 사업들을 올 10월 달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환경교실 지금 연수하고 있는 곳이고요. 뭐 좋은 공간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학교에 애착은 없지만 공간에 대한 애착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학교를 떠나게 되면 되게 아쉬워할 수 있는 제 유일한 최애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환경교실에 대 교직생활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이거 어떻게 갖고 갈지가 좀 고민이긴 해요. 네, 그리고 야외 공간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실 공간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건데 좀 전에 환경교실은 환경부에서 지원했던 거고 뒤에 인공지능실은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건데 교육부가 조금 이렇게 손이 작습니다. 그냥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줘서 예. 그래도 뭐 확장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올해 경기도에서 생태숲 미래학교에서 생태숲 학교숲 공간을 조성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그래도 재상할 수가 없네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돌고 돌고 돌아서 뭐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자기 하나만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과정들 이렇게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뭐 환경 수업이랑 뭐 정보랑 뭐 이런 수업들, 뭐 인공지능 중점 과정이나 ESD 중점 과정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 과목이고, 뭐 창체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 올해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칸트 얘기를 빌리자면 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그런 이렇게 우리의 경험, 감각적인 그런 작용, 이거와 그런 지적인 일반적인 지식,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근데 환경이 그동안은 직관에 좀 더 많이 초점을 줬던 것 같고, 근데 개념이 없는 직관은 좀 맹목적인 것 같아요. 캠페인 할 때나 이렇게 단체들 하는 거 보면. 반대로 뭐 직관 없는 개념은 좀 공허하죠. 예를 들자면 뭐 직관 입시제도 같은 게 약간 공허하잖아요. 뭐 12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도
한 번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게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우는데 그거를 진짜 삶을 위해서 뭐 100% 쓰진 않더라도 일도 안 쓰는 건 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삶과 동떨어져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고, 뭐 장면들만 이렇게 몇 개 스케치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공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년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네, 뭐 그런 장면들이고, 또 야외 공간들도 있어서 뭐 이렇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합니다. 그런 모습들이고요. 가끔 아이들 초청해서 이렇게 학교 개방도 하기도 하고, 뭐 명사 초청 강연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애들 발표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그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하는 창체 같은 것들도 좀 이왕이면 뭐 저희 부서가 운영하는 활동들은 좀 특색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내부 지원 같은 거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 뭐 관내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애들이 잘 안 와서 문제인 거긴 한데, 예, 뭐 언젠간 잘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상상력과 질문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꿀 거다. 애들이 경험하면 바뀌긴 해요. 저 올해 애들 채식 수업하면서 이렇게 비건 고기 같은 거 먹였었는데 애들이 맛이 없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채식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3분의 2는 되더라. 75% 정도 됐거든요. 뭐 그런 게 약간 좀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지 않나. 그래서 뭐 학교 전체 급식 때도 했었는데 이때는 좀 더 많이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 83%?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먹었던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때 했었는데 애들한테 괜히 맛없는 고기를 먹인 꼴이 돼서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최선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지구인 컴퍼니의 그 비욘드 미트였어요. 비욘드 미트였나요? 하여튼 그 지구인 컴퍼니라고 세바시의 민금채 대표가 나와서 강의한 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애들이나 꼭 먹어봐야겠다. 저렇게 자랑을 하시니까 진짜 맛있겠구나 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근채 대표한테 좀 개인적인 원망이. 근데 급식실에서 이제 영양사님이 우리 비건 채식 급식 합사 해서 이렇게 영양사님이 이렇게 그 학교에 물건 되는 업체한테서 그 대체고기 패티로 했는데 그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유명 제품이 다 맛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아이들이나 이런 데이터 모으는 활동들, 그래서 이렇게 약간 ESG랑 인공지능이랑 저희 결합하는 지점들을 약간 데이터에 좀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들이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게, 이거는 드론 관련해서 현장 답사 갔을 때의 그런 모습들인데, 뭐 학교에 뭐 수중드론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바닷속 보면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낚시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기자재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과 만든 그런 뭐 이렇게 저희 답사 갔을 때 만든 누에섬 그 3D 모델인데, 뭐 이런 게 저는 인공지능으로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가급적 이렇게 연수할 때 있으면 같이 좀 배워볼 수 있는 연수, 그런 거 활용해서 이제 이런 교내 대회들. 그래서 이거는 지난 11월 달에 했던 저희 교내 대회 모습 중에 하나인데,
있어서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 분석 대회들 뭐 환경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요. 인구 데이터 분석 대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요즘 뭐 핸드폰 센서만 있으면 뭐 저는 3D 스캔 떠서 저런 거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산 마의 삼존불 저희 미래교육팀 답사 갔을 때 이렇게 다이다 스캐너로 떠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기서 상상하는데 지점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아이폰 12의 프로 버전에는 나이다 센서가 다 달려있거든요. 나이다 센서 있는 줄 모르시죠? 예.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제 3D 프린트로 출력도 가능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 이거는 뭐 엊그저께 했던 지난주에 했나요? 저 VR 수업인데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뭐 미래 교육도 그렇고 생태 교육도 그렇고 뭐 얘기는 많아요. 담론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담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대신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올바른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또 미래에 대한 기대, 또 희망, 그리고 그거를 좀 너무 악화시키지 말아야 될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꼭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미래 세대한테 뭐 그래도 정해진 시간과 이렇게 좀 틀이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렇게 마치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